WRNG 이번 시간에는 영리와 관찰의 이해와 영리와 행동 관찰과 평가의 적용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관찰의 개념 및 필요성, 목적 및 유형, 절차,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관찰 및 평가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영리와 관찰 및 평가의 적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른 관찰과 평가 방법을 실행함으로써 유아의 행동을 이해하는 교사의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영리와 관찰 및 행동 지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영리와 관찰에 대한 이론을 이해해 보도록 하고요. 그 관찰의 실제 지도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리화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 역량 중에 중요한 역량이 바로 관찰이라고 보겠습니다. 관찰을 잘하면 영리화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관찰하는 일이 평상적인 일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요. 이 관찰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개념 이해도 필요합니다. 우선 관찰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영리화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 상황 안에서 영리화의 행동이나 반응을 선생님이 직접 보고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일, 이것이 관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정한 관찰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보는, 주위에서 보기만 하는 그런 수준의 활동이 아니라 보는 활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거나 알아져가는, 그러니까 보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 아이의 특성은 무엇인지, 발달 행동 과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과정이 바로 우리는 진정한 관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관찰을 잘하시는 선생님이 결국은 상호작용도 잘하시고 또 놀이활동 운영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관찰은 왜 필요할까요? 관찰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게 되는데요. 관찰을 하지 못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에는 그 행동을 미처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대처에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것이 대처 상황이고 오류 상황인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두 유아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을까요? 그림 자체만 보면 때리는 아이가 잘못한 거겠죠. 근데 상황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때린 아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또 맞은 아이는 맞게 된 원인을 제공한 그런 아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관찰의 방법을 쓰고도 해석하는데 오류를 나타냈다고 보겠습니다. 또 동물원 만들기 활동에서 교사가 개입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아이들끼리 잘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쭉 관찰을 하다 보니 본인은 관찰하지 않은 채 들어와서 그냥 관찰에 개입만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주의 깊게 관찰한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을 너무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개입의 상황에서도 관찰을 제대로 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사례 세 번째는 만 4세인 아이가 가위질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 아이한테 필요한 정도의 가위질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선생님은 그냥 막연하게 만 4세, 내가 그동안 봐왔던 만 4세와 이 아이는 다른 아이일 수 있습니다. 다른 특성을 지닌 아이일 경우에 관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면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운 과업을 제공할 수 있겠죠. 이런 오류를 저지르지 않게, 오류를 경험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찰을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관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리와 발달 수준을 파악을 하게 되고요. 또 관찰을 하면서 우리 반 아이들 하나하나의 개인차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특성 이해도 되고 수업에도 잘 적응하게 되면서 교사의 전문성 수준도 향상이 되게 됩니다.
또 교육 내용 및 교수 실제를 적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관찰을 하다 보면 우리 교실에서 이런 게 문제지라는 문제의 특성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런 관찰 자료들이 잘 모이게 되면 학부모 전문 상담에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관찰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연 관찰이 있을 거고 구조화된 관찰이 있을 텐데요. 실험실 상황의 구조화된 관찰이 아니라고 하면 보통 어린이집에서는 자연적인 관찰을 하게 됩니다. 또 선생님이 참여하는 관찰과 지켜보는 비참여 관찰을 방법이 있을 텐데요. 보통 교사가 관찰을 하기 때문에 참여 관찰 형태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밖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일화기록, 행동목록법, 평정척도법, 표본기록법, 시간, 사건표지법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요. 여기 보여지는 유형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관찰의 특성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의 절차인데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동그라미가 막 화살표를 따라서 돌아가고 있는데 우선은 제일 위에 있는 관찰 목적의 설정이 중요하겠죠. 목적을 설정하신 다음에 대상을 선정하게 되고 언제 관찰해야 될지 시기와 장면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기록 방법,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올 텐데요. 이 방법 중 유용한 방법을 선택하시고 관찰을 직접 실시하신 후에 관찰 기록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관찰 결과를 해석하게 되겠습니다. 자, 관찰의 절차에서 그러면 아이들의 그 관찰 목적,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예를 들어서 영유아의 놀이실 행동을 관찰 목적으로 잡았다고 하면 행동 범주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놀이실에서 일어난 행동 중에서 접촉이 없이 그냥 노는 개별 행동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래랑 상호작용하는 상호작용 행동, 그리고 교사와 함께 일어나는 상호작용 행동. 여기서 이제 또래와 신체적, 언어적 상호작용이 일어났을 때 교사가 개입해서 하는 상호작용 행동으로 2가지를 이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호작용 할 때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개별 행동을 할 때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관찰 절차들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관찰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겠는데요. 관찰자, 관찰 대상, 관찰 도구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찰자 오류로는 사전 인식을 잘 못했을 경우에, 또 관찰자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표류할 경우에, 아니면 관찰자가 불충분한 훈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기록에 오류가 있을 때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대상을 잘못 잡았을 때도 당연히 오류는 나타날 거고요. 또 도구를 너무 생략해서 쓰거나 너무 첨가하거나 아니면 너무 다른 걸로 전환했을 때도 오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선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관찰 방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겠고요. 그것을 열심히 적용하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일화기록법인데요. 직접 관찰한 사건, 행동을 아주 짧고 간결하게 기술화돼 평가를 내리지 않는 글로 묘사한 것을 일화기록 방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손쉽고 용이한 관찰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관찰 기록 중에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요. 사건이나 행동이 일어난 직후에 일화 기록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라고 했을 때는 핵심어를 기록해 두었다가 추후에 구체적인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목표 행동을 간단하게 기술하셔야 되고요. 이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그때그때 생길 때마다 기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점이 많죠. 일단 간편하다라는 장점과 아이들의 학습 과정, 성장, 발달에 대해서 아주 풍부한 기록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행동과 사건을 중심으로 아주 간결하게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지만 또 교사 입장에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도 하죠. 또 예기치 못한 행동이나 우발적인 행동을 기록하는 데 유용하면서 생생한 현장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실적이고 자세한 기록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단점은 이제 다른 관찰 방법보다는 좀 비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나중에 정리할 때는 그 사실을 왜곡하거나 관찰자의 주관적인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기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편견도 작용할 수 있겠고요. 또 기록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는 좀 걸리기 때문에 관찰자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합니다. 자, 브란트의 일화기록 작성 방법을 보통 많이 활용하시죠. 관찰 시간, 장면, 진행 중인 활동 등 상황적인 자료가 이 작성 방법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주 행동 한 가지만에 초점을 두고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한 상호작용은 인용부호를 기입하여서 직접 화술로, 직접 화법으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아이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또래나 교사의 어떤 언어 및 행동도 함께 서술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기록 내용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하면서 추론과 해석은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4세의 남아의 갈등 행동에 대한 일화 기록 예시를 같이 보겠습니다. 박보검이라는 아동을 배수지 선생님이 관찰하셨습니다. 3분간 이루어진 일이고요. 역할놀이 영역에서 아이가 일어난 그런 갈등 사건입니다. 일단 보검이가 은우에게 역할놀이에서 놀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은우는 보검이의 제안을 거절하고 쌓기 영역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둘은 다툼이 일어났죠. 그리고 선생님은 달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그 브란트의 일화 기록 예시 중에 몇 가지 사례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사항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관찰 기록에 관찰 시간, 장면, 진행 중인 활동 등 상황적인 자료가 기록되어 있나를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주행동 한 가지만 초점을 두었나, 거기 갈등이 일어난 사건 하나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인용부호를 기입하거나 직접 화법으로 기술한 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에 X 표시를 했고요. 또 교사, 또래의 언어, 행동도 모두 다 서술되진 않았기 때문에 X. 그리고 추론과 해석이 조금은 들어있기 때문에 X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O 표시가 된 것은 그냥 두면 되겠고요. X 표시가 된 것은 조금 수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라고 제안한 것들, 그리고 이 아이의 기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하는 두 발을 쿵쿵 소리내며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는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해 주었고요. 또 맨 마지막에서 은우의 기분은 어떨까, 많이 속상하대 라고 선생님이 추측한 부분 말고 직접 했던 상호작용을 인용부호를 통해서 기술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일화 기록 방법을 조금 점검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일화 기록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찰, 아동, 성별, 생년월일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를 주시고 관찰자와 관찰일 시간, 관찰 행동 장면, 그리고 이것이 교육과정 영역과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기록을 더 칸이 사실 넓어야 되는데 기록을 하신 후에 거기에 대한 해석 및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해석 및 평가는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 시 유의점입니다. 대상 선정할 때 아무나 가나다라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사건이 있을 경우에 기록을 하셔야 하고요. 또 아이들이 자기가 관찰 대상이 된다는 것을 너무 인식하면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 선생님의 주관적 평가는 기술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행동기록법입니다. 행동목록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체크리스트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관찰할 행동의 목록을 사전에 만들어 놓고 관찰하면서 그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체크로 표기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 어떤 행동의 출현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을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시간에 따른, 예를 들어서 학기 초에 기본생활 습관 형성 지도에 대한 관찰을 계획했다라고 하면 학기 중에, 학기 말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행동목록법의 특성은 관찰 시간이 절약되고 행동을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또 결과를 학습 계획 및 행동 평가 등에 간편하게 적용한다라는 특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관찰자는 행동 목록 기록지를 사전에 당연히 준비해 놓고 그것을 체크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의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개발해 놓은 도구를 잘 선별해서 쓰는 것도 이 방법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행동 목록법의 장점은 뭘까요?
관찰 대상하는 그 유아의 행동 유무를 아주 빨리 효율적으로 기록할 수 있으면서 이게 지속적으로 또는 누가적으로 작성될 수 있겠습니다. 또 특별한 훈련 없이 그 항목을 보고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게 행동의 어떤 빈도, 질적인 수준에 대한 정보는 사실 얻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목록을 작성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목록을 정해야 되고 또 그것을 잘 골라서 배열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조정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항목들을 이렇게 배타성을 잘 발휘하면서 상호 배타적인 항목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긴 한데 연구자들이 개발해 놓은 도구를 사용하시면 이런 단점을 좀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작성 방법입니다. 문항들이 객관적, 비판단적인 용어를 아주 분명하게 세분화해 놓고 또 구체화해 놓은 방법으로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각 문항들은 하나의 관찰 내용만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되어야 하고요. 특정 영역에 대해서 가능한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목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뭘 관찰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대근육 운동 발달 평가 리스트인데요. 이렇게 이름, 연령, 관찰자 누구인지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연 4회 측정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발로 깡충 튄다 또는 한 발로 5초간 균형을 잡는다를 보려고 한다면 이것을 3월, 4월, 5월 이렇게 나누어서 관찰 일시를 나누어서 발달되는 변화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모칸 안에 체크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네 위에서 아래 위로 흔드는지, 세발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의 대근육 운동 발달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작성 시 유의점은 일단은 관찰하기 전에 문항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다른 방법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문항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또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목록으로 아까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관찰 목적에 맞도록 구성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평정척도법입니다. 평정척도법에는 기술 평정척도가 우선 하나의 유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달리기를 잘할 수 있다든지 달리기는 하되 몸의 균형이 잘 유지되지 않는다 또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달린다처럼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것에 대한 수준을 구별하여서 1단계는 가장 낮은 수준, 4단계로 갈수록 이렇게 심화되게 그 특성을 기술해 놓은 평정척도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4단계에 해당한다면 4단계 표시하시고 그 하위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하셔가지고 어떤 달리기라는 한 차원의 행동을 연속성 있는 몇 개 유목 단계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혼합하셔서 문장으로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숫자 평정척도입니다. 보통 저희가 설문지 할 때 아주 못함, 보통 아주 잘함 요 사이에 단계를 두고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자기 물건을 스스로 정리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 속하는지 이렇게 그 부분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도식 평정척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놀이 형태 중에 주로 혼자서 논다라고 하고 왼쪽 부분에서 시작해서 주로 친구들과 논다로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과정 중에 아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척도치에서 일정한 개수의 숫자를 배정하고 가장 일치하는 수준에다가 표시하는 방법을 바로 도식 평정척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놀이 행동 또는 발달 특성에 따라서 기술이냐 아니면 숫자냐 도식이냐 중에 본인들이 골라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교사한테 이제 여러 가지 평정 척도 중에 본인의 선택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처럼 공격성이라고 했을 때 사소한 일에 친구들을 밀거나 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화가 나도 신체 공격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이에 얼마 정도에 해당되는지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정척도법의 장점인데요. 이거는 기록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노력이 그렇게 들진 않습니다. 한 번에 많은 특성을 관찰할 수 있고 여러 대상도 관찰 가능합니다. 특별한 훈련 없이도 사용하기 편리하고 나중에 숫자로 바꿔서 수량하기도 편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시간에 기록을 해도 되고요. 또 관찰하고 나서 바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쓰실 수 있고 또 행동목록법에 비해서 관찰 대상의 실제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점은 관찰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판단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의 관찰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관찰자의 편견이나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척도치들 간에 정확하게 이 수준을 이렇게 나누어서 구별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행동의 원인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정보에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작성 방법을 보시면 일단 적절한 주제를 선정해야 할 거고요. 그 주제에 해당되는 평정 적도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아는 문헌을 조사하셔야 합니다. 또 평정할 문항이 명확하고 분명한지 확인하셔야 할 거고 디자인하셔야겠죠. 기술, 숫자, 도식, 평정 척도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할지 생각해야 될 거고 초안을 가지고 예비 조사를 통해서 이 척도를 수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어떤 아이가 어떤 시간에 예를 들면 학습 태도가 어떠냐 그러면 귀 기울여 듣느냐 뭐 언어적 지시사항에 따르느냐 활동에 몰두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저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잘 수립하셔서 그 부분에 맞는 평정 척도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연구자들이 개발해 놓은 척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작성 시의 유의점입니다. 여러 가지 오류가 날 수 있는데요. 이게 평정할 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디를 보통 많이 체크하냐면 보통이라는 중간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중심화 오류 가능성이 있고요. 또 비슷비슷한 문항들이 또 있어서 이 논리적인 부분, 어떤 것이 객관적이다라고 평정하기가 애매한 경우 논리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관찰 대상자의 인상이나 이전 판단을 평정하려고 하는 그런 이런 것들이 문항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후광 효과의 오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문항의 위치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인접할 때 또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근접의 오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평가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건 표지법인데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관찰 장면이나 사건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측정 단위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조작적 정의, 이 관찰에 대한 목표가 무엇이고 이 목표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정의 내릴 것이냐. 예를 들면 돕는 행동이라고 했을 때 남에게 이롭게 하기 위한 어떤 나의 에너지 들여주는 힘을 더 드리게 되는 어떤 행동 뭐 이렇게 조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의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 목표 행동이나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관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빈도로 수집할 건지 아니면 뒤에 나오는 방법대로 서술식 방법으로 수집할 것인지에 따라서 결정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자연 관찰과 녹화 녹음 과정을 병행하면서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입니다. A는 관찰하고자 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상황의 A, 그리고 사건이나 행동 자체의 B, 사건이나 행동이 일어난 후에 결과를 나타내는 C, 이렇게 요약해서 ABC라고 불리는데요. 어떤 행동이나 사건의 원인, 전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전후 맥락이 서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도 사건 표지법은 말 그대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아는 빈도를 알아볼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범주의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기록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사는 유아의 개인 발달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또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활동을 계획하거나 교수 전략 수립할 때 도움이 되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ABC 사건 표지법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 행동, 사건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있어야 하고요. 그 행동이나 사건이 나타난 경우에 행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 행동에 대한 기간, 내용, 상징을 알 수 있게 되어서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기록지의 서술, 요약, 분석, 뒷부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동에 대한 하나의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빈도 사건 표지법은 발생 빈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죠. 관찰 행동이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표기하게 되고요. 이렇게 얻은 정보는 학급 상황을 분석하거나 교수 전략, 교육 활동, 또 자료 등을 교정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발달 변화와 교사의 교수 전략을 점검하는 데 활용이 되게 됩니다. 자, 서술식 사건 표지법의 장점입니다. 이것은 인과관계를 아는 원인과 결과를 알려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일상적인 맥락에서 목표 행동이 무엇인지 사건이 뭔지 표집할 수 있다는 데서 장점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고요. 이것은 관찰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금 수준이 높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관찰자 개인의 주관이 반영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빈도 사건 표지법은 관찰을 수행하고 분석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장점이 있고요. 또 이런 행동이나 사건은 색이 몇 개를 세는 그런 표로 표시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고 일상적인 상황 내에서 관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기 어렵죠. 원인과 그 결과를 알고 싶을 때는 ABC 사건 표지법을 활용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표집 행동의 이 밑에 있는 어떤 하위 단위들을 아주 구분해서 범주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쉬운 방법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관찰에 대한 정의 이론들을 알아보았고요. 또 관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보여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떻게 적용하실 건지는 교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관찰할 때 어떤 방법이 유용하고 나는 또 이 방법을 활용해서 어떤 목표 행동을 수립할 것인지, 어떻게 관찰할 것인지, 또 결과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은 관찰 및 평가에 적용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관찰을 하실 때 관찰 전에는 목적을 세워서 관찰 계획을 하셔야 될 거고요. 관찰을 하실 때는 기록을 꼭 하셔야 되고 또 관찰 후에는 해석하고 추론하고 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순환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관찰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좋아요 라는 주제에서 내가 관찰을 할 거다. 그중에 특히 화장실 사용에 대해서 관찰하겠다라고 하면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체크리스트나 일화 기록을 사용할 거다라는 것들을 결정하면서 관찰을 계획하시면 됩니다. 또 안전한 생활의 경우에도 놀잇감 사용에 대해서 나는 알아보고자 한다면 자유선택 시간에 체크리스트 일화 기록 방법을 사용하는 이런 식의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관찰 기록이라는 건 뭘까요? 단순히 행동을 기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 건지, 느끼고 있는지 밝혀질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해석이죠. 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원인은 뭐고 또 그때 감정은 어떤지를 추측해 보면서 기록된 자료의 의미를 찾아보는 과정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발달 특성, 또 발달 이정표 등 전문적 발달 지식을 바탕해서 해석되고 추론되어야 되는데 이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일화 기록을 통해서 교사가 기록을 한 거죠. 그럼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유아의 정보는 뭘까요?
아이가 티라노사우루스를 서열화합니다. 크기에 따라서 서열화하는 능력이 있고 공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과학적 호기심과 지식이 많은 아이다. 근데 이 한 장면만 보고 사실은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차례 여러 맥락에서의 관찰을 통해서 이런 해석을 유도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중요하겠죠.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지도 방향을 위해서 결론 내리는 단계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보여주는 행동, 기술, 성취 수준,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되고요. 다른 영유와 비교하지 않으면서 본인 내에서의 이전 수준과 이후 수준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 계획에 반영되게 되고 개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수준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그것의 평가 수정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교수법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학부모의 면담 자료, 또 교사의 전문성을 부모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 등으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객관적인 관찰을 위한 전략입니다. 객관적인 것, 여러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요인들이 기록된 것을 말하고요. 주관적인 것은 독특한 지각이죠. 편견, 개인적인 관찰을 우리는 주관적 관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객관성과 주관성을 구별할 수 있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관찰된 내용이면 O, 해석에 해당되면 I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찰된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30cm 높이에서 뛰어내린다. 글자를 보면서 따라 쓴다.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른다. 양말을 두 손으로 당겨서 벗는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관찰된 내용이고요. 해석에 해당되는 것은 매우 영리하다, 도전적이다, 친구와 사이좋게 논다. 사이좋게 노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보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해석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이걸 구별하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해지고 이걸 적용하는 데도 무리가 없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요? 자, 관찰된 내용 어디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써 있는 부분이 다 관찰된 내용이고요. 여기서 해석을 골라보면 대소근육 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만 해석에 해당됩니다. 예시만 보셔도 이제 어느 정도 구별을 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관찰 기록할 때는 미리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관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관찰의 여러 가지 객관성, 주관성을 배려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관찰 절차를 따라서 거쳐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좀 개념적인 부분이나 실제 해보는 방법만으로도 선생님들의 관찰 능력에 조금은 향상이 있었을 거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잘 관찰해서 그 교육적인 효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 행동 관찰 및 평가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s you are